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만간 제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4건이 됩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까지 3개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최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 남용으로 헌정 질서가 위태롭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위헌 법률 등에 대해선 의무기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두 특검 법안에 대해선 이미 제1을 요구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며 수사 범위까지 모호해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지자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 4일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새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모두 제거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가 김 여사 특검법 등의 제2요구안을 의결하자 야당은 모든 국가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 의결로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야당은 곧장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최상병 수사 외압 등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 여사가 있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온 국민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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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해 충돌 원칙을 들어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듯 배우자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내세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부터 여당,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두 특검 모두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침범하는 위헌성이 있는 데다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비극을 악용하는 악법이기에 거부권은 필수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민주당 의원이 진보단체의 대통령 탄핵 촉구 행사를 주선하는 걸 예로 꼽으며 야당의 공세는 결국 정권 퇴진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탄핵의 구판을 벌이게 한 근본적 원인, 이재명 대표의 역대급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곧장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개최 열쇠를 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천 개입 의혹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소시효 내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시한이 지나서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건 또 국회의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여당은 일단 이탈표는 없을 거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여당은 당장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김 여사 논란이 꼽히는 만큼 돌파구를 고심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맞섰는데 1심 선고는 11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 됐는데 검찰이 이 대표가 해당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정도 뒤에 열린 마지막 심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상 최대치입니다. 위증을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검찰은 이 대표가 주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허위 증언을 집요하게 회유했고 현재는 공당의 대표로서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진성 씨가 이 대표가 원하는 말을 하나도 해주지 않아 재판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단 겁니다. 또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 조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열흘 뒤인 오는 11월 25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올 가을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행사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개인의 개별 행동이었다며 거리를 뒀지만 국민의힘은 본체는 민주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때 아닌 탄핵의 밤 행사 논란으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이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대관을 주선한 환노위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탄핵의 밤을 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이게 광란의 어떤 밤놀이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체면이 좀 안 구겨집니까? 반면 강 의원은 국회는 다양한 생각을 담는 곳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사를 트집 잡기 전에 여당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동의했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반헌법적 세력 아닙니까? 여야의 신경전은 환노위 회의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선 불복이 기저에 깔린 반헌법적 대통령 퇴진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행사단체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선 연막탄을 터뜨리며 공포감을 심어주는 대중 테러 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단체가 바로 이곳 국회에서 역시 그런 류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거듭 개별 의원의 행동일 뿐 당 차원의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여당이 강하게 요구한 제명 요구는 과하다며 강 의원 엄호에도 나섰습니다. 개인이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걸 들어서 제명하라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선긋기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야권이 서서히 대통령 탄핵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는데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을 앞두고 떠오른 10월 위기설에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엇갈렸습니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이, 박 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아니란 인식으로 안전대비에 소홀해 참사를 낳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에게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2명에 대해서도 부실한 상황관리로 피해를 키웠다며 각각 금고 2년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구청 당직실에 압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과 소방 등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행정조치가 늦었더라도 참사 발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산하는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두 사람 모두에게 사고 예방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임예진 기자입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을 나서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탄 차를 둘러싸고 길을 막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차문을 두드리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똑같아! 앞으로도 똑같아! 유족은 재판부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형식적인 법논리에만 매몰돼 피고인들의 무능을 무죄의 근거로 삼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명히나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 관할을 하고 있는 구청장이 무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태원은 관광특구를 없애야 됩니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물론 이태원 참사 특위를 통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지금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법정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것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조위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오늘 법정에서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유족들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에 못 미치는 금고 3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2주기를 앞두고 10월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도 참사를 기억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조위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딪혀 싸워야 할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멀고 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전히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서울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모두 4건입니다. 해당 재판에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윗선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0살 박대성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한밤에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1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의자는 구속 전 신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외부 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성명은 박대성, 30살입니다. 박 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는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박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긴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800m 쫓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한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면서 공분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해 숨지게 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가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4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과실이 중한데다 소속사와 함께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러 국민 공분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없앤 매니저는 징역 1년 등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치소에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 아버지와 형 등 가족과 김 씨를 응원하는 팬들도 법정을 찾은 가운데 마지막 공판은 3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3일에 열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임시 공휴일인 내일 전국에 찬 공기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태풍이 근접해올 전망입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9월 마지막 날까지 도심 거리에는 여름의 잔재,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여전히 30도에 육박하며 가을을 무색해 했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10월의 시작과 함께 급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에 중부지방,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30도에 육박했던 서울 낮 기온이 비가 그친 뒤 이틀 정도는 20도 가까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후 개천절 휴일에서 주말까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는 18호 태풍 끄라톤이 날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은 매우 강한 세력을 지닌 채 당분간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몸집을 키우다 2일과 3일 사이 타이완을 지나 북동쪽 해상으로 진출한 뒤 세력이 다소 약화하겠습니다. 이후 태풍의 상황은 무척 유동적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상공기와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무척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태풍의 진로를 좀 어렵게 보는 이유가 상층에서 이렇게 골짜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이 골짜기를 타면 쉽게 빠져나가서 뭐 3, 4일, 5일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골짜기를 놓치면 그 다음 골짜기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 골짜기가 6, 7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면서 약해지는 것도 문제고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는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남부와 영동 지방에는 비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에는 최대 5m의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태풍 상황에 따라 연휴 기간 한반도 날씨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의사 추계 기구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2026년 감원을 보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사인력 추계기구의 구체적 시한과 구성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며 대규모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밝힌 지 7개월여 만입니다. 필수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합니다. 기구위원 13명 가운데 7명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보다 합리적 추계가 먼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는 근거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던 논문 3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이렇게 인원을 산정을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근거 하에서 세계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근거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다시 한번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기구 설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인원이 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문기구인 인력추계기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2025학년도 정원을 손댈 수 없다면 2026학년도 감원이 가능하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원 모두 한 발 물러선 셈인데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내년도 증원 재검토라는 주장을 내세운 채 정부의 제안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은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까지 예고하고 있어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래야 국민께서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놓은 특검법입니다. 제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무한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도 결국 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입니다. 네, 먼저 한덕수 총리요.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한 배경으로 헌법에서 정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최 평론가님, 네. 윤 대통령의 재가는 뭐 예정돼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9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지금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로 부의된 지 보름 안에 이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4일이 아마 데드라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0월 3일이 이제 어쨌든 휴일이기 때문에 10월 4일 날 정도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다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국회로 이제 그 반송이 되면은 국회가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재표결까지는 이제 수기 과정과 또 정부가 요구한 이제 뭐 위헌적 요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거나 좀 감안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지금 10월 그 다음날 바로 지금 10월 5일날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보면 이게 정쟁형 법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거나 정말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말 필요성, 그다음에 합리성, 투명성 이 여러 가지들을 보이기 위해서라면은 조금 더 그것을 보완하거나 정부가 거부하지 못할 걸 보완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는 거부할 때면 또 거부해봐라. 이번이 4번째거든요. 5번째를 유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바로 말 그대로 정쟁형 법안인 거고 위헌 요소가 가미된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권 분립도 상권 분립이고 이렇게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덜커덕 사인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다른 정쟁형 법안도 법안이지만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러면 민주당 자치단체장이나 뭐 당론을 따를 수 있지만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은 난 이거 하지 않을래 할 경우는 법으로 강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권도 예산권이고 지역 자치성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3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야 5당 민주당 포함해서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규탄 집회를 열었고 여당은 재표결 시에 반드시 법안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법안들에 대해서 관점들이 있을 수 있고 세 가지 법안이 다 이제 다른 조금 뭐 반대의 강도나 뭐 다를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뭐 전국 지표조사, MBS 이제 여론조사 2주 간격으로 발표되는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65%가 찬성을 했고 보수층에서도 소폭이지만 오차 범위 내지만은 찬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뭐 진보나 중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게 민주당이 정말로 무리한 거면은요 이미 여론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역풍이 불고 더 이상 못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왜 이렇게 끝까지 안 받아들이느냐. 뭐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수사 중의 사안인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럼 뭐 드루킹 특검은 그러면 그때 수사 중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특히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검이 됐든 수사가 됐든 다 검찰 수사 받았고 포토라인 섰고 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건지 국민들이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각종 지지율에서 이제 다 바닥을 찍는 이유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느 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관심은 그러면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특검법 재표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여당에서는 단일 대우에 이제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무언가 지금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균열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른바 최상병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앞으로도 찬성표 던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바로 여기 특검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에 무슨 뭐 이른바 공천개입이 나오면 공천개입이 넣고 도이치가 나오면 도이치 넣고 계속 이렇게 넣어서 7, 8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올 연말 가면 숨만 쉬어도 또 그것도 특검에 또 넣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국민들이 여론에 반응하는 것과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정말 법에 대한 어떤 그 말하자면은 3대 요소라고 하는 투명성, 합리성 그런 여러 가지 그 정합성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갖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조금 무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단일대우가 형성된 거고 최혜병 특검법은 아직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나오면은 저는 결론이 날 것 같고 지역화폐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당론과 배치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민주당이 법안을 어떻게도 수정해서 올린다 그러면 저는 그건 또 예측이 그때 가서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구성 요소로 다시 재의결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부결의 길을 걸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세 가지 법안 중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여기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즘 상당히 지금 논란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제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 동반 하락의 주요 원인이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많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면서 당 내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뭐 이제 제가 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은 몇 분 만나 보면은 약간 어떻게 이거를 쉴드를 뭐 소위 말해서 옹호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또 이제 표결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윤한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예. 한동훈계 의원들이 좀 위축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이탈하는 모습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뭐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몇몇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다. 뭐 네. 한동훈 대표, 뭐 한동훈계가 모여서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위축된 모습이 보여서 예. 특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누군가 소위 말해서 총대를 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그때 투표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설득도 하고 뭐 주장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그런 김건희 여사 이거 옹호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말을 못해요. 어디 언론에 나와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대를 맨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의인 10명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표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이냐는 좀 의문이야. 반등의 요소가 없어요, 지지율이 지금. 저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표결까지 뭐 이어지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지역에서 듣는 여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언론을 상대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기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늘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여권의 스탠스가 이게 맞느냐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지지율이 우하향하는 이런 시점에서 더군다나 그 지지율은 국정 지지율, 당 지지율, 대표 지지율이 트리플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갖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표결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 표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른바 정부의 빅뱅이라든가 어떤 그 말하자면 티핑 포인트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는 별개로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에 대한 어떤 그런 합의 없이 문을 열어줄 경우에 민주당이 원하는 탄핵 빌드업이 그냥 완성되는 거니까 실체적 진실을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법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쟁형 법안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양심을 걸고 저는 반대할 거라 봐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 마지막으로 김평론가님 지금 이제 4일 날 금요일 날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5일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 열어서 이거 재표결 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산이잖아요.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10월 10일이 이제 공소시효, 4월 10일이 선거였으니까 6개월에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니까 그 전에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뭐 말을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CBS 라디오 나와서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소까지 10월 10일 이전에 할 수가 있느냐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구성을 하려면은 그러면 특검을 야당이 추천을 하고 뭐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이거 대통령이 이거를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고 바로 이게 뭐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법리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이제 특검이 구성이 되면은 이게 뭐 일종의 기소 중지처럼 뭐 되는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10월 10일에 집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본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이번 국정감사가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주요 증인들 그 알파벳 EC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명태균 씨하고 측근이었고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 이제 보좌관도 지냈다 비서관도 지냈다는 분 이분이 지금 국회 증언대에 서면서 무슨 녹취나 무슨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거를 봐가면서 사실은 국민 여론도 좀 살피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근데 어쨌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무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다음 주부터 10월 7일부터 이제 국감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감이 전국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 그 해당 기관에 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으면은 예.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지방에 가 있는 의원들이 예. 국감을 빼고 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를 감안한 거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반대 측이 나오는 것보다 찬성 측 야당 의원이 빠지는 게 이게 정족수석이 허들이 더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실무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중요하고 정말로 여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저도 짧게만 하나 지적하면 예, 이게 짧게. 10월 네. 10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김평로가 말대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10월 10일 만약 이게 통과되면은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하자면 선거법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4월 대해서 11일에 6개월이면 10월 10일이니까. 자, 이게 공직선거법은 여야가 합의로 한 선거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김건희여사 특검에 갖다 얹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이것만은 그럼 따로 띄어서 공소시효 없이 간다? 이런 건 이거는 이게 바로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국회의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쟁형 법안이고 이게 무리하게 말하자면 탄핵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이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정말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6개월을 좀 뒤로 하는 걸 여야 합의해서 되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동의받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언제 또 이제 재표결이 이루어질지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또 언제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유인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규칙 못하겠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대선 불복입니다. 민주주의 파괴죠. 이제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탄핵 문제와 같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개별 행동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 그건 좀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탄핵할 결심을 해주십시오. 네, 마술도 하고 뭐 연주도 있었고 그간 이제 야권이 여러 곳에서 대통령 탄핵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 주말에도 뭐 광화문에서 있었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장소가 국회라서요. 그렇죠. 파장이 좀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관행과 문화와 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거리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장에서 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는 안 삼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은 뭐 어디 거리 가면 쉽게 현수막도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저게 국회의원 대회의실 아닙니까? 저거는 국회의원만이 대관해 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이 자기의 권한과 의무에 맞게 행동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주로 열리는 게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의 세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그렇죠. 국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기서 저렇게 탄핵의 밤이라고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 열어도 민주당이 이제 아무 소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치를 이렇게 극한으로 끌고 가냐는 거죠. 그리고 예. 민주당이 저렇게 꼬리자리식으로 아니 개인이 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공당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과정 무관하다고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가면은 이게 민주당으로 고르스단이 돌아가는 부메랑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도를 지켜야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민주당의 강두구 의원이 그 대관을 신청을 했고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행사가 이제 열린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근데 좀 이제 개인 의원의 개별 행동이었다. 이게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뭐 강덕구 의원이 뭐 지도부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당 차원에서 이를테면 후원하거나 뭐 한 거는 아니니까 뭐 그거가 인지를 하고 있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 정확하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이제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대관이라는 게 사실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심사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검열이다라고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제 기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반발이 심하면은 서로 좀 여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점을 찾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행사 어떤 뭐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뭐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아무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니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뭐 정무적으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좀 제공한 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의 좀 개인 플레이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굳이 여기에서 그러면 탄핵의 밤 행사를 하려면 탄핵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만을 좀 달래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야 우리가 국회에서 이 행사를 열지는 몰랐다. 탄핵을 얘기할 줄 몰랐다. 이런 약간의 만족감을 준 거 빼놓고는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이 오바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탄핵이라는 말이 윤석열 의원도 이거 우리 스스로 이 특검법 받으면은 탄핵 문을 여는 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이 너무 이제 쉬워졌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맨날 탄핵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뭘 잘못을 했길래 특검을 받으면은 탄핵으로 간다라고 국민의 의원들은 그렇게 맨날 주장을 하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짧게만 사실관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김민석 의원은 자꾸 이제 뭐 계엄령 얘기하고 탄핵도 굉장히 빌드업을 많이 하잖아요. 저 촛불행동의 상임 대표가 김민석 의원의 친형입니다. 그리고 김민웅 교수.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경우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저 연 행사의 주체가 촛불행동 아니었습니까? 이번 행사에서도 참여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민주당과 이런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단체의 순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려운 지점도 있다. 더군다나 수석 최고위원과 어쨌든 연관성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계엄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곱씹어보는 계기도 된다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 자체에서는 좀 이제 개별 행동이다라고 이제 선을 긋는 반면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금 탄핵을 결심할 때다라고 이제 민주당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탄핵 커피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탄핵 커피라고 이제 그 다방에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보건증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모양이에요. 지역의 선거운동 캠페인 과정에서 재보궐선거 지역에서요. 근데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영광군수 후보를 조국 혁신당이 냈는데 그 후보가 지역에 거주 집도 없이 얹혀 사는데 강남구 청담동에 수십억짜리 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거주하고 있고. 아니 그런 거 검증하지 못하는 정당, 그런 것에서 국민들에게 소구하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지금 지역구 선거, 군수 선거를 자치단체장 선거를 뽑는 선거에서 탄핵 운운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제가 조 대표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뭐 전략이죠. 선거 전략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어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리고 더 센 어떤 노선을 이게 보임으로써 민주당하고 차별화하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탠스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출범할 때부터 3년은 넘어기다 슬로건 걸 때부터 이미 뭐 가졌던 거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부분은 약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중앙선거가 아니고 관심은 많이 받고 있지만은 지역에서의 어떤 뭐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탄핵이란 말이 너무나 누구나 다 쉽게 쓰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예전에 당대표 후보 나와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은 막겠다고. 근데 제가 진짜 계속 궁금한데 탄핵당할 짓을 하셨는지 그러면 대통령이 다 그렇게 여당은 생각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총선 때 탄핵 선명성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의석을 얻었잖아요. 이제 비례대표에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먼저 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2002년도 때 이제 22년 전. 2002년, 그 20년 전입니다. 예. 20년 전에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인권 변호사였죠. 당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성남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성남시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전 얘기죠. 12년 전 얘기. 이때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분당 백공동에 파크뷰라는 이제 아파트가 분양되는데 예. 이때 의혹이 많았어요. 뭐 이게 뭐 특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민 변호사를 자처하니까 네. 취재를 합니다. KBS PD와 함께. 근데 취재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검사라고 해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사칭 사건이 된 겁니다. 검사 사칭 사건이 그래서 나왔고. 실제로 이거는 유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본인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해서 토론회 나갔는데 이 토론회에서 질문합니다. 상대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당신 자격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 그 사건은 KBS 기자협회 내가 그냥 옆 서 있었는데 예. 내가 그냥 누명을 쓴 거다 하고 예. 허위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가 이걸 허위사실로 걸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로 이게 말하자면은 재판을 받습니다. 예. 재판을 2018년 받는 과정에서 예.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증인에게 이제 그러니까 좀 위증을 사주했다는 거. 이게 2018년도 후보 선거에서. TV 토론에서 이제 그 발언을 했고 2019년 재판에서 그래서 이제 예. 이게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이 김진성 씨라는 증인이 예. 위증 교사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해서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검찰은 이겁니다. 당시 제대로만 진술했으면은 예. 유죄가 됐을 수 있다. 재판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 질서를 교란한 거고 사회 혼란을 유발시킨 매우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을 구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했고 그래서 위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고. 네. 그 사건이 네.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어쨌든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치를 구형을 했네요. 3년, 징역 3년. 뭐 검찰이 최고 형량 구형하는 거는 뭐 이상하지 않죠. 뭐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지난번에 선고가 아니고 일단 구형이니까요.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징역 2년으로 최고 구형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검찰은 일관되게 지금 좀 거치게 얘기하면 이재명 나쁜 놈 해가지고 그냥 최고 구형을 지금 계속 때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로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이재명 대표한테 아쉬운 부분은 이미 어쨌든 이게 검사 사칭으로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예. 이거를 이렇게 계속 뭔가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파는 일을 키울 것인가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사실. 그러니까 예.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누명이라는 그 단어에 검찰이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예. 이런 식으로 또 올가매는 것도 저는 좀 굉장히 좀 너무 이 공직선거법을 예. 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뭐 무죄가 났는데.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이게 좀 대범하게 그냥 털고 넘어가도 될 일을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식으로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좀 예.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그냥 예. 아니 150만 원 그때 받았는데 이게 KBS PD가 사칭한 거고 나는 그 검사의 이름만 알려줬을 뿐이고 좀 억울한 예.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냥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예.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좀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그 대표하고의 그 통화 내용이 짜깁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 진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 부분적으로 짜깁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예. 좀 무리하게 알겠습니다. 기소를 했다 그런 주장을 그럼 하고 그 있습니다. 얘기는 한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친위 쿠데타지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진성 씨한테 이 대표는
그 당시에 임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리고 검찰은 근데 그 대화 내용을 짜깁게 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민주당 그 법사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유리한 것만 해서 올렸다던데, 그러면 검찰이 전체 녹취가 있으면은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올리지, 그러면 전체를 다 제출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30분짜리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론은 그거예요. 이쪽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변론 유지서라도 보내드리겠다. 매우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유리하게 자기한테 이거 말하자면 증언이 나왔잖아요. 결과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고 흔적이 맞지 않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나를 상관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증인이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사법 질서에 대한 교란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리고 1심에서 어쨌든 150만 원 벌금을 받았잖아요. 그건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검찰의 쿠데타라고 부정하려는 행위가 과연 공당의 대표가 맞고 이게 설득력이 있을지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김 씨는 이제 그 김진성 씨는 자신이 위증을 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은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이제 구형을 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오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11월 25일 날 이제 선고가 있을 거라고 그러고, 그 전에 열흘 전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1월 15일 날. 그래서 이제 11월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도 이제 상실을 하고, 물론 이제 1심에서 상실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항소를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큰 위기고,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434억 원을 이제 선거 비용을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 확정 시에 이제 의원직을 상실을 하고 피선거권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절체절명의 어떤 정치 생명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둘 다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 밑으로 나오면은 항소하더라도 그거보다 거꾸로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검찰에서 항소하더라도. 선거법이 100만 원 밑으로 나온다든가, 위증교사 관련해서 금고형 밑으로 나오면 뭐 이제 벌금형, 쉽게 얘기해 벌금형이 세게 뭐 3천만 원, 뭐 벌금형 1,0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죄는 인정이 되지만은 유지를 하는 데는, 그게 꼬리표처럼 이제 나중에 대선 나와도 다니겠지만은 대선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재명 불가론 뭐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그리고 지금 뭐 비명계들인지 이제 약간 세력화 움직임도 있고,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약간씩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당대표 지위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한 명만 믿고 갈 수 있느냐, 우리도 이제 다양한 카드를 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혐의, 네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다음 대선 전에 그게 하나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11월에 1심 판결 2개가 나오죠. 나올 예정이어서 그 2심 판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잖아요. 만일 이게 대선 때까지 이게 3심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은 매우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선택의 불확실성을 사법부가 제거를 해줘야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2심부터 좀 빨리 해서 어떤 재판의 어떤 이런 신속성을 좀 갖춰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어떤 결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최소한 국민이 유권자가 매우 위중한 선택을 할 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전 사법부의 할 일이고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지금 1심까지 오는데도 2년, 1년씩 끌어왔거든요. 제발 좀 3심까지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속하고, 그리고 이 재판에 이거와 관련해서 그랬잖아요. 지난해 그 영장 유창훈 판사가 그분이 위증교사 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2심, 3심 빨리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넉 달 만에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1년 반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흐름일 수 있어 내수 회복을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엔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줄어든 데다 소비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엔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2%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22.7%, 반도체가 6% 증가하는 등 제조업 28개 업종 가운데 17개가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부품업체 파업 등 특이 요인에서 벗어나 5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예년에 비해 비 내리는 날이 적었던 여름 휴가와 163만 명을 넘은 외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가 음식료품과 승용차 등의 판매가 늘면서 1.7%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전달과의 비교가 아닌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6개월째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지난 7월 항공기 도입으로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5.4% 감소했습니다. 공사 진척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은 토목 증가에도 건축이 줄면서 1.2%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졌고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역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동행지수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하락폭은 좀 둔화됐다. 그리고 선행지수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쭉 플러스나 보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투자와 생산 측면의 위험 요인은 중동 지역 분쟁 확산과 미국 대선, 지출 측면의 위험은 소상공인과 가계부채, 부동산 PF가 꼽힙니다.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 투자, 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다음 달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관련 정부 대책이 추가로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큰 편입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월 평균 자영업자 수는 563만 6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19.7%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와 임금을 안 받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 등을 뜻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는 651만 8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였습니다. 중국산 배추 초도 물량 16톤이 처음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까지 1,100톤을 더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공행진하는 배추값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김치찌개 식당입니다.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소매 가격에 채소를 납품받는데 주재료인 배춧값이 크게 올라 걱정입니다. 국내산 배추는 사실상 이 가격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중국산 배추랑 섞어서 쓰고 있고 저희가 받는 식당 하는 입장, 소매자 입장으로서는 모든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시중에서 파는 여름 배추의 한 포기 소매 가격은 9,662원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300원 정도 내려갔지만 지난해보다 56%, 평년과 비교하면 34%나 올랐습니다. 배춧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배춧값을 잡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배추 16톤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천 비축기지에 지난 27일 금요일에 약 한 16톤 정도 포기수로 보면 한 5,300여 포기가 입고되어 지금 잘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배추들은 품질 검사를 거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식자재 업체 등에 공급되고 도매 시장에는 풀리지 않습니다. 업체들의 배추 수요가 중국산으로 대체되면 국내산 배추값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초도 물량이 16톤으로 아직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다음 달까지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추가로 수입할 방침입니다. 지금 예정은 1,100톤 정도 한꺼번에 들여오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우리가 200톤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좀 상황을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이 지나면 가을 배추 재배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올 태풍이 변수가 될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가 232조 2천억 원 거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9조 4천억 원 덜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4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가까운 16조 8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최근 명문대 입시에 지역 비례 선발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파장을 일으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학 신입생을 성적순만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행복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한은 총재로는 처음으로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찾은 것은 첫 번째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두 경제수장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 영역이라고만 언급했고 이 총재는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양극화 문제와 강남 집중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총재는 작심한 듯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온 국민 모두가 성적 순으로 뽑는 거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저희 보고서의 역할은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 여러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위헌, 강남 역차별 등의 반박에 대해선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면서 지역 균형 선발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각도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남 사시는 분들은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살부터 학원 보내고 그런 거가 과연 행복한 건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좋은 대학을 가서 부모의 요구에 달성했으면 좋겠지만 만약 중간에 달성 못한 아이들한테는 평생의 그 짐을 지어주는 건데.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교육 등 구조 개혁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은 총재님과 한은 임직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자리를 옮겨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20대 남녀를 차로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뺑소니범과 또 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새벽 광주의 한 도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치어 사상자 2명을 내고 도주한 김모 씨. 사고 직후 대전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2차례나 출국을 시도하면서 차를 빌려줬던 지인 A씨를 공항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떠났지만 김씨는 출국 금지됐을 것을 우려해 다시 서울로 이동해 숨었습니다. 김씨에게 도움을 준 이들은 과거에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러 차례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무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외국을 수차례 오가고 고급차를 몬 경위 등을 경찰이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뺑소니와는 별개로 김 씨와 조력자들이 전화 금융사기나 자금 세탁, 폭력 조직 등 다른 범죄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운전자 그리고 관련자 정확한 죄명이나 횟수는 가르쳐드릴 수 없지만 적게는 2회에서부터 수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포차 유통 등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정확한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지난 7월 29일 40대 남성 A씨에게 검을 휘둘러 살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도검을 허가받거나 정당한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씨는 국가 권력이 자신을 시찰했다고 주장하며 정당 방위 차원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일본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230만 명의 개인정보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항공기 밖으로 줄줄이 끌려 나옵니다. 태국 방콕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거된 남성들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 일당 8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공모주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무실에서는 한국인 23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출처와 이를 악용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대상을 확대해 피해가 더 커지는 걸 사전에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태국 현지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현지 이민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수사관과 사법경찰관들을 태국으로 보내 현지 경찰 20명과 함께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수사팀을 태국으로 파견하여 현지에서 피해자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태경찰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을 범행 초기에 검거 송환함으로써 경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약을 먹고 알레르기성 쇼크로 호흡곤란을 겪던 시민이 근처 파출소를 찾아 무사히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출소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린 한 남성.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곧 화단 앞에 주저앉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파출소로 향하는데 문을 열고 벽에 기대더니 잠시 후 털썩 쓰러집니다.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뛰어나온 경찰은 바로 응급조치에 나섭니다. 남성을 뒤에서 안고 가슴을 압박해 구토를 유도했습니다. 약봉투를 손에 쥔 채 하얗게 질린 모습을 보고 호흡곤란을 의심한 겁니다. 지체 우왕좌왕하고 지체할 시간 생각도 없이 바로 이 상황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내가 배웠던 게 뭐지? 이게 몸에 체화가 돼 있으니까 바로 응급조치를 이제. 경찰은 이곳 파출소 입구에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뒤 3분여 만에 A씨를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이때도 남성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잘못될까봐 이제 노심초사하고 이제 계속 다음 날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이제 좀 밝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직 전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약을 먹고 알레르기성 쇼크가 왔던 50대 남성은 구급차 도착까지 20분은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파출소를 찾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 막 정신 차리세요. 뭐 여기 얘기는 들리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다 부었으니까 이게 숨이 안 쉬지잖아요. 1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게 빨리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남성은 경찰에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성적 영상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판매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20대 A씨가 최근까지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왼쪽에는 피해 연예인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고 반대쪽에는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A씨가 채널 운영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7월.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과 음란물을 비롯해 아동 성착취물까지 수집해 이용자를 모집했습니다. 짧은 영상만 볼 수 있는 무료 채널을 만들고 이른바 입장료를 낸 유료 회원에게는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제공했습니다. 비회원방의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방의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영상방, 몰카 영상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가 카테고리가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백업 채널입니다. 피의자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은 2,8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450명은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10만 원 상당을 내고 회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피하려고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했는데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은 5천만 원 정도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운영자 A씨는 최근 강도 높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은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채널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첫 대면 회의를 연 텔레그램 측이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확산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해외 플랫폼 기업의 문을 두드려온 방심위가 처음으로 텔레그램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주말 2차례에 걸쳐 열린 대면 회의엔 텔레그램 측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층 강화된 대응 방침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핵심 사안 하나는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마약과 도박 등 그동안 문제가 된 각종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도 다각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청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도 약속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거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만약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IP라든가 전화번호 정도는 아마 텔레그램에서 경찰청과의 협력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이번 달까지 방심위의 불법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 148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24시간 소통이 가능한 별도의 핫라인이 추가 개설되면서 불법 정보의 삭제 차단 조치는 더욱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아이 돌봄용으로 집에서도 많이 쓰는 게 인터넷 카메라 IP캠입니다. 그런데 국내 IP캠으로 찍힌 사생활 영상들이 중국 음란 사이트의 무더기로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800여 개 가운데 한국인 카테고리에 등록된 것만 무려 500여 개입니다. 이 영상이 찍힌 곳은 다양했습니다. 필라테스나 폴댄스 스튜디오는 물론이고요. 왁싱숍, 심지어 산부인과 분만실도 있었습니다. 주로 신체가 노출되기 쉬운 공간입니다. 해당 음란 사이트는 중국 사이트지만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한국인도 다수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IP캠 유출 영상이 왜 많은 걸까요? 우선 IP캠 대부분이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이란 점이 큰 이유인데요. 국내 보급된 IP캠의 80%는 중국산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선 중국산 IP캠은 서버나 기기 자체, 사용자 정보를 제조사가 몰래 빼갈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를 심어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또 서버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제조사로 영상 정보가 가도록 기본 세팅이 된 경우가 많아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 사생활이 노출될 만한 장소에선 IP캠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IP캠을 써야 한다면 초기 아이디나 비밀번호, 서버 세팅을 꼭 바꾸고 또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등을 바꾸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국군의 날이자 임시 공휴일인 내일 어디로 나들이 가볼까 생각 중인 분들 많을 텐데요. 서울 아니라면 차는 두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전에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후 오후 1시부터는 시가 행진을 위해 군 병력 수송버스와 K2 전차 등 기갑 장비 부대가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당역과 이수교차로 등 주요 도로가 차례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또 오후 4시부터는 세종대로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시가 행진이 있습니다. 육해공 무기들이 총출동해서 시민들 앞에서 미용을 뽐낼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로 꼽히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처음 등장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립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 9톤에 달해서 전술 핵무기급 관통력을 지닌 무기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핵을 포함해 최대 57톤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처음으로 서울 상공을 비행하고요. 또 아파치와 수리온 등 육해공 헬기 70여 대 공중 퍼레이드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는 장병 5,400여 명이 동원되고 국가 예산 79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YTN은 내일 국군의 날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인을 만들었다며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 아니냐며 내심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기대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이해할까 봐 유난히 상기해봐라,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 이어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자 여야 신경전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구형을 앞두고 검찰의 주장이 악마의 편집이자 증거 조작이라고 일제히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위증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 대표 녹취를 위증하라는 내용처럼 편집했다며 해당 사건 본질은 검찰의 이 대표 스토킹이라고 맹공했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돼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을 덮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위증을 요구하는 식으로 거짓말 돌려막기 하는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거짓말과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사법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그 본질은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검찰이 이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선 불법, 불공정한 수사를 일삼은 정치검찰을 엄히 꾸짖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참 지독한 사냥 본능, 야수 본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구형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심성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편파 수사, 과잉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 수사였다라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구형이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속되어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죄가 없는 자를 죄가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죄 있는 자를 죄 없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거짓말이 가장 나쁘다. 연말로 예고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지느냐, 흔들릴 것이냐,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주 열린 국회 현안 질의. 홍 감독에 대한 면접이 생략되는 등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특혜를 받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 모두 특혜도 선임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와 관행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크게 벗어났죠.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나 문체부가 2달 넘게 감사를 벌인 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유인촌 장관한테서 보고받은 결과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축구는 물론 체육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잘못에 대해 변화된 국민 시각과 달리 문제의식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곧바로 축구협회의 개선을 요구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11월쯤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체육계의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처음으로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새로운 수장을 임명하며 조직 재건에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건물이 밀집한 베이루트 중심가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스라엘군이 드론을 동원해 폴라지구 주거용 아파트 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 중심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헤즈볼라와 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에 대한 또 다른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물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계열 무장단체 지도부 3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해당 단체는 성명을 통해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루 동안 100명이 넘게 숨졌다며 최근 2주간 사망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나스랄라를 비롯해 최소 20명의 지휘부 제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 공습을 병행하며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오랜 라이벌인 야당 대표의 연정 합류로 조만간 레바논 재상정까지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מצויה מזה קרוב לשנה במלחמה עזה במספר חזיתות. זהו מבחן היסטורי שיש לנו רק דרך אחת לסיימו.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하산 나스랄라 후임으로 하심 사피에든을 임명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피에든은 숨진 나스랄라의 사촌으로 이란 수뇌부에 깊은 신임을 얻는 인사로 일찍부터 헤즈볼라 2인자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CNN 등 외신들은 헤즈볼라가 40년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유지해온 만큼 새로운 지도자가 조직을 재건한 뒤 다시 저항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데 이어 레바논에서 지상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북부사령부 산하 188 기갑여단과 골라니 보병여단 장병들에게 연설하면서 나스랄라를 제거한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가진 모든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정신장애가 있다고 주장하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과도한 인신공격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에 이어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해리스가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장애 표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에도 연이틀 공격을 이어간 겁니다. Crooked Joe Biden became mentally impaired, sad. But Lion Kamala Harris, honestly, I believe she was born that wa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Kamala.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듯 해리스가 괴이하게 웃는 영상도 곧이어 틀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 측근마저 해리스에 대한 정신장애 공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onald Trump talked about mental impairment yesterday. I think whenever he says things like that, he's talking about himself, but trying to project it onto others.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rhetoric? I just think the better course to take is to prosecute the case that her policies are destroying the country. They're crazy liberal. 미국 장애인협회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공격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미국 전역에서 투표 규칙에 대한 무더기 소송에 나서고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올해 제기한 소송만 90여 건으로 주로 민주당원일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자격을 박탈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선거 불복을 위한 밑밥 깔기라며 불법 투표를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했습니다. 최근 해리스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가 경합주 7곳 가운데 5곳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승부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 슬로바키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격상을 통한 전방위적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수립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산업,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가 금융소득세와 방위 증세 등을 내세우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취임 후 첫 거래일, 니케이 지수는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8,000선이 붕괴해 4.8% 폭락한 37,91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990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다음 거래일 기준 최대 하락률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경제정책에서 분배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특히 금융소득 과세와 법인 방위 증세, 소득세 개편에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세 방침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やっぱり今は税金を上げるという権利を上げるという時代ではないですよね。やっぱりね。はい。また国民の生活が苦しくなるような気はいたしますけれどもね。 일본 정부 대변인은 증시 하락 움직임에 중앙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며 경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引き続き内外の経済金融市場の動向等について緊張感を持って注視するとともに日本銀行とも密接に連携しつ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재는 총리 취임 뒤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27일 총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고 한 만큼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와 판단도 이때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시바 총재는 내일 임시국회를 거쳐 총리로 지명됩니다. 새 정부가 시장 불안을 얼마나 잠재우느냐는 이후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 증시가 하루 동안 10% 안팎 급등했습니다. 10월 국경절 연휴를 승부처로 삼아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가 각각 8.06%, 10.67% 급등했습니다. 지난 13일 저점에서 20% 넘게 수직 상승 중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입니다. 앞서 23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규모 돈풀기 정책을 내놓자 강세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시중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0월 말까지 0.5%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1.5亿人口，平均每年呢减少家庭的利息支出，总数大概在1500亿。 상하이와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들도 잇따라 주택 구매 제한을 풀었습니다. 지방 정부별로 국경절 연휴를 겨냥한 대량의 여행 소비 쿠폰도 뿌렸습니다. 중국 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 연인원 19억 4천만 명이 이동할 거로 예상했습니다.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9월에 0.7 오른 49.8로 집계됐습니다. 모처럼 경기 회복세에 시진핑 주석에 이어 리창 총리도 고삐를 바짝 당기고 나섰습니다.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적용 강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겁니다. 건국 75주년, 이른바 꺾어지는 해에 걸맞은 성과가 절실한 만큼 이번 국경절 연휴에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밤중 도심에서 시속 130km 넘게 속도를 올리며 위험한 추격전을 벌이던 승용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한밤중 고급 승용차를 뒤쫓습니다.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한 승용차는 한참 앞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밤중 경기 김포에 있는 도로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순찰차가 목을 잡아 앞길을 막아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순찰차를 비켜 그대로 내달립니다. 굉음을 울리며 속도를 더 높인 승용차에 순찰차가 바짝 다가서 진로를 막아서자 그제야 멈춥니다. 순찰차를 보자마자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제 피하면서 신호위반하고 정상 침범하고 막 그러면서 도망갔는데 저희가 끝까지 추격하여 검거했습니다. 새벽 0시 반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차량 3대가 최고 시속 135km까지 속도를 내며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급가속하고 방향을 갑자기 바꾸면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3km 정도 도망 다녔습니다. 경찰은 3명의 운전자 가운데 2명을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전자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 밤 8시 반쯤 화양지구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변조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건 인물을 추적하는 한편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을 대피시키고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앞두고 자치구와 함께 행사장 주변 호텔 미법 영업 행위를 점검합니다. 시는 행사장 주변 호텔이 자리 잡은 영등포, 마포, 용산군의 한강변 호텔을 중심으로 숙박요금 개시 의무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숙박요금표를 위반해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꽃뷰와 관련한 부당한 취소 환불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한글날을 맞아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와 한글 산업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 578도를 맞아 다음 달 4일 경복궁에서 번역별 예선을 거친 참가자 130명이 참가하는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글 콘텐츠를 활용한 식기와 일상용품 90여 점을 선보이는 한글 산업전이 열리고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가상 서당 체험과 한글 패션쇼, 인형극 등의 행사가 마련됩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막 한 자리 5위를 놓고 10월의 첫날 KT와 SSG가 단판 승부를 펼칩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5위 KT의 반경기 뒤진 SSG는 초반부터 호시탐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1회 1-3루, 2회 3루 부지런히 두드렸는데 마침내 간판 타자 최정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3회 원아웃에서 키움의 두 번째 투수 김선기를 두드려 좌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9일 만에 나온 최정의 시즌 36호 대포입니다. 4회 김혜성의 송구 실책을 틈타 만든 만루 기회에서 최정은 또 폭발했습니다. 이번엔 밀어쳐서 우중간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으로 만원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승리를 예감한 SSG 이승용 감독은 추신수를 대타로 타석에 세웠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전설은 촉촉한 눈으로 방망이를 휘두르며 팬들에게 작별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다 내일이 없다며 연일 총력전을 펼친 SSG는 최종전에서 낭만까지 잡으며 7대2로 이겼습니다. 막판 4연승으로 기세를 올린 SSG는 KT와 사상 첫 5위 결정전을 치릅니다. 내일 지면 끝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할 거고요. 아까 신수 형이 말한 것처럼 계속 이겨서 다시 인천에서 야구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아 김도영의 위대한 도전은 아쉽게 끝났습니다. 역대 두 번째이자 토종 선수 최초로 40홈런 40도루를 노렸지만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도 끝내 홈런 2방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전력을 재정비한 여자 배구 흥국생명이 첫 실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흥국생명은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컵대회 여자부 B조 1차전에서 초청팀인 일본의 아란마레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36살 김연경은 공격 성공률 51.9%로 17점을 기록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고 외국인 투투쿠가 양팀 최다인 18점을 올렸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늦더위가 물러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8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는 주로 서쪽 지역에, 오후에는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전이 17도, 대구는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찬바람이 불며 중북부 지방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1도, 대전은 23도, 광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후반 날씨는 태풍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아직 진로와 강도는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동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모레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